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스트 로댕의 이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백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깔레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이 공공기념물 조성 사업까지 살펴보고요. 또 문제로 푸는 이 중세라는 테마 하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중세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백년전쟁 시기의 프랑스를 살펴보고요. 이 깔레 사건을 통해 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예술과 공공행정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록으로 이 문제로 푸는 이 중세를 통해서 중세 사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사건에 나타났던 지역은 바로 이 프랑스 북부 지역의 오드 프랑스 지역에 있는 바드 깔레라는 곳입니다. 사실상 이 북해 연안에 있고요. 이 바로 위쪽에 45km 정도 가면 이 영국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타나게 된 이 깔레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공공기념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대 초에요. 이 오기스트 로댕은 이미 이 공공기념물 조각상 조성 사업에 참여했지만 여러 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여러 번 출품을 했지만 떨어졌죠. 이 예술가들이요, 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기념물 조성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해 이 당시 19세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 오기스트 로댕은요, 이 깔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게 되죠. 이제 깔레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1885년 1월 오메르 드와브랭 깔레 시장은 이 로댕에게 1347년 8월 3일 백년 전쟁 중 영국군의 이 11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항복한 칼레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 조각상을 만들어줄 것을 이 로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장 프라사르의 이 프랑스 연대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백년 전쟁을 일으킨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드워드 3세가 사촌인 필립 6세의 드 발루아의 왕위 계승에 반발하며 자신이 프랑스 국왕 승계 서열 1위임을 내세운 것이 전쟁의 시발점이었죠. 잉글랜드 국왕이지만 사실상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국왕이 무슨 프랑스 땅에 뭐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국왕의 신하로서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중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국왕이다 하더라도 어느 국왕의 어느 국왕을 주군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영지를 가진 영주들이 이 국왕 저 국왕을 또 섬기면서 또 신하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영토 개념으로 이 시기를 해석을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이 에드워드 3세가 사실상 잉글랜드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프랑스 국왕 승계 서열 1위임을 내세우면서 백년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왕위 계승 갈등은요, 이 1337년에 시작되었고요. 1346년 에드워드 3세는 영불 해협을 넘어 이 프랑스 북부 지방을 공략하게 됩니다. 1346년 여름 깔레 포이 공격을 시작했을 당시 잉글랜드는 며칠 전 이미 클래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였죠. 예, 이 클래시 전투는 이제 처음 전투가 벌어진 것인데요. 이 영국군은 기본 영국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잉글랜드 쪽에서는 장궁, 다시 말하면 긴 활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요. 이 프랑스는 전통적인 기병을 활용한 이 중갑을 두른 이제 기병을 활용한 전투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중갑 기병은요, 사실상 이 상당히 무거운 갑옷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둔하죠. 그런 상황에서 활을 이용한 공격은 유효했고 결국 기병들은 말 위에서 이 활을 맞고 쓰러지게 되죠. 1347년 봄 필립 6세의 지원을 받지 못한 칼레는 이 해상 보급로를 잃고 기근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8월 3일 장 드 비엔 대위가 항복 협상에 나서게 되죠. 프랑스 연대기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저항한 깔레의 모든 시민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의 조언으로 결국 깔레 시민을 모두 죽이겠다는 말을 거두게 되죠. 그 대신에 깔레의 시민에게 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을 뽑아와라. 그들을 깔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너희들 중 6명을 뽑아와라. 그러면 그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모든 시민들을 용서해 주겠다. 예, 말은 그렇다 하지만 이 6명을 누굴 뽑아야지 될까요? 예,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깔레 시민들은요, 한편으론 기뻐했으나 다른 한편으론 6명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됐죠. 제비뽑기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위 부유층 중 한 사람인 으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이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죽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이어서 최고위직 관료와 최고 부유층 등 5명이 나서게 되죠.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입고 잉글랜드 국왕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상 깔레의 시민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한 것이죠. 절망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이들 6명은 당시 잉글랜드 왕비였던 에드워드 필리파가 이들을 처형한다면 왕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설득하여 극적으로 풀려나고 깔레의 시민들을 모두 살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시민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사르의 연대기에 나타난 묘사의 일부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 목에 씌운 올가미, 그들의 손엔 도시 성문 열쇠와 시 당국 금고 열쇠가 들려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제수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맨 앞줄에 선 노인은 우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6인을 대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 데르는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바쳐야 하는 도시의 열쇠를 손에 단단히 쥐고 있죠. 왼쪽에 피에르 드 비상은 이 손을 흔들면서 망설이고 있는 듯한 자크 드 피엔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선 자크 드 비상은 이 동요된 심경으로 걷고 있고요. 절망에 빠진 안드리우스 당드르는 이 손을 머리에 얹고 이 깊은 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6 인물들은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구현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깔레시와 로댕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레시는 이 6명의 영웅을 특별히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자 했지만 로댕은 10년도 더 걸려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는 시 당국과 로댕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로댕은요, 1885년 7월 깔레의 시민을 납품하려 했지만 부르주아를 영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깔레시에 의해 납품이 거부되었습니다. 깔레시는 동료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6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조각상을 기획했던 것이죠. 깔레시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로댕이 직사각형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어떤 인물도 부각시키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용감한 시민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튜닉을 걸치고 밧줄에 묶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이 시민 영웅을 표상하기 위한 조각상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시민 공동체 속 영웅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조각되어야 할까요? 사실상 시 당국과 로댕 간의 긴장 관계는
의외의 사건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1886년 초 조각상의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보유한 은행이 파산했던 것이죠. 시 당국은 로댕에 대한 재정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로댕은 자신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깔레의 시민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느냐의 여부도 문제거리였습니다. 로댕은 받침대 위에 깔레의 시민 조각상을 얹으면 시민들이 조각상을 높이 우러러보게 해서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시당국에 맞서게 되죠. 또한 로댕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격자 보호대 설치도 반대하게 됩니다. 이에 로댕은 급기야는 1893년 12월 8일 이 오메르 드와브랭 깔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저는 이 영웅들이 깔레 시민들과 더욱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조각상을 보는 시민들에게 역사적 사건의 비참함과 희생의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댕은 중세 시민 영웅들을 근대 시민 공동체에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문제로 푸는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중세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릴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또 너무 딱딱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중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문제를 기획해보고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황제 레오 3세는 아래와 같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첫째, 불멸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둘째, 성화를 그리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한다. 셋째, 희생 제의를 포함한 모든 이기적 행위를 금지한다. 레오 3세의 어떻게 보면 성상 금지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성화를 그리지 못하게 하고요. 희생제의를 포함한 모든 이기적 행위를 엄단하고 이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 성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이 칙령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이 레오 3세가 되고요. 이 레오 3세의 칙령을 통해서 사실상 이 동서교회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이 교황의 아비뇽 뉴스를 초래하였다. 교황의 아비뇽 뉴스를 초래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프랑스의 이제 절대 왕권이 강화되는 와중에서 이 로마 이 교황과 이 프랑스 국왕 사이에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실상 프랑스 국왕을 주축으로 한 이 아비뇽
이 주교단이 사실상 이 로마 이 교황에 반대되는 새로운 교황을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비뇽의 뉴스가 나타나게 되죠. 사실상 이 이후에 심지어 5명의 교황이 등장하는 동시대에 등장하는 이 대분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 기존의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 둘 다 폐위시키고 이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모두 이 폐위를 당했지만 스스로 교황임을 주장하게 되고요. 결국 3명이 됩니다. 또 다른 공의회가 열려서 기존의 3명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그 뒤에 1명의 교황을 더 추가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5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 5번을 다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아비뇽 뉴스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틀린 설명이죠. 그리고 끌리니 수도원의 교회개혁 운동을 촉발하였다. 이 끌리니 수도원 교회개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끌리니 수도원 교회개혁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강조되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성직자들이 이 가톨릭 성직자들이 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 시기에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사실 처자식만 있어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첩까지 두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달게 되죠. 그래서 이 끌리니 수도원이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이제 촉발을 시켜서 이 성직자의 이 결혼을 금지시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결혼한 성직자들은 어떡하죠? 그 남성들은 성직자로 계속 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와 자식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수녀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버림받은 아내들이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수녀원에 또 그 자식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죠. 자, 다음 문제는요. 십자군 전쟁의 원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이민족이 침입이 끝나면서 전반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원인으로 맞습니다. 11세기 정도가 되면 이민족의 침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돼요. 처음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노르만, 바이킹, 사라센도 쳐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뚜르 뿌아띠의 전투를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뚜르 뿌아띠의 전투는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된 이슬람 군인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제 이 프랑스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뚜르
뿌아띠에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 전투에서 이제 프랑크가 이기게 되면서 이 서유럽은 이슬람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에서 11세기에 이민족의 침입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번 문제를 볼까요? 이 서유럽에서는 10에서 11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했다. 예, 맞습니다. 이 10세기에서 11세기에 소위 말하는 이 윤작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춘경지, 추경지, 그리고 휴경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3포제에서 2포제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죄송합니다. 2포제, 다시 말하면 휴경지와 경작지로 갈라졌던 것이 이제 춘경지, 추경지, 그리고 휴경지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농업 생산력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다음으로 사라센에 의한 위협 때문에 비잔티움의 알렉시우스 1세가 파병을 요청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비잔티움의 알렉시우스 1세가 이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파병을 요청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라센에 의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교황 우르반 2세는 클레르몽 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탈환하자는 구호로 십자군을 제창했다. 예,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십자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군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 문제는요. 이 부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던 10세기 초에 이 족장 롤로가 거느리는 이 부족의 일파가 북프랑스 지방을 점령하고 약탈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은요, 바이킹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죠.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근방에 있던 게르만인으로서 서로마 제국이 세 갈래로 나뉘던 무렵인 8세기 말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예, 바이킹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예, 바로 노르만족입니다. 우리가 노르망디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요. D-Day와 관련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노르망디는 사실상 이 프랑스 국왕보다도 더 막강한 이 힘과 또 영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일드 프랑스라는 지명이 있고, 한번 어디죠?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세요. 일드 프랑스 지역과 노르망디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지의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왕이 다스리는 영지보다 훨씬 큰 영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해를 넘어서 영불해협을 넘어서 잉글랜드를 점령하게 되고 이 노르만 왕국을 건설하는 주체가 바로 그 노르만디에 자리 잡았던 노르만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내용 중 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그나 카르타 그러면 대헌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존왕이 대헌장 조인 후 대헌장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여 다시금 내란이 일어났다. 예, 맞습니다. 존왕이 원래는 이 대헌장을 승인했죠. 그러다가 사실상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내란이 불붙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프랑스가 영국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내란에 참전했다. 예, 맞습니다. 이 프랑스도 이 백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잉글랜드 국왕이 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을 했다면 이 시기에 이 영국 내란에 잉글랜드 내란에 이 프랑스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이 참전하게 되죠. 존은 이 전쟁에서 급사하고 존의 아들이 헨리 3세로 즉위하였다. 예, 맞습니다. 이 존은 사실상 급사하고요.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 헨리 3세가 대헌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265년에 귀족과 승려 외에 지방기사와 시민 대표자가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회라고 하는 것이 1165년에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것을 삼부회라고 한다. 삼부회는 14세기 중엽에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발전한다.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삼부회라는 것은 프랑스의 이 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분제 의회입니다. 이 귀족, 승려, 지방기사, 시민 대표자가 이 삼부회, 의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삼부회는 프랑스의 명칭이고 영국은 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국 의회는 14세기 중엽에 이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발전하게 되죠.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이 의회라는 건요, 그리고 삼부회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신분제 의회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 귀족 대표, 성직자 대표, 그리고 이 평민 대표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의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신분제 의회는 소위 말하는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신분별로 이 국왕의 요구안을 표결을 하게 됩니다. 신분별로 하다 보니까 귀족은 귀족 모임에서, 그리고 승려들, 성직자들은 성직자 의회에서, 이 평민들은 평민들 의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각각 따로요.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대표자들, 소위 말하는 의장들이 있겠죠. 그 의장 3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 국왕이 제출한 안건은요, 대부분 세금 인상안이었습니다. 이제 중앙집권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세원이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귀족과 성직자들은 이 소위 말하는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평민들만이 이 과세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과 승려들, 성직자 그룹들은 대부분 국왕의 과세안에 대해 뭐 어차피 우리가 내는 것이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르던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왕 편을 들게 되고요. 이 평민들은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국왕의 과세안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의장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경우 2대1로 이 과세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귀족과 성직자들은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평민들은 아주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세금 내느라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세안에 대해서 이 귀족과 성직자 계급은 뭐 우리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2대1로 이 과세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지금의 의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영국 의회 성립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존왕이 대원장 조인후 죄송합니다. 같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네요. 마그나 카르타 제39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자유민도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이 체포, 감금, 압류, 법의 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 사실상 지금의 법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중세 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면 되죠. 한번 읽어보면서 틀린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고요.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교회와 세속 권력이 손잡고 이 봉건 제도를 이루었던 시대다. 봉건 제도를 이루었던 시대죠. 이 교회와 세속 권력이 사실상 손을 잡고 이 봉건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도시도 처음에는 장원이나 마찬가지로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윽고 영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 영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 국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국왕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은 사실상 도시의 독립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국왕은 이 영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도시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이 특허장을 받아야지 됐습니다. 이 특허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이 막대한 돈을 돈을 주고 이 특허장을 사야지 됐죠. 다시 말하면 이 국왕에게 이 돈을 바치고 이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지방 정부와 이 중앙 정부의 이 권력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도시는 이 독립을 이루게 되면요, 거의 독자적인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국의 형태로 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선거제도 그러면 이 근대의 이 상징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뭐 남녀 보통 선거권이라든지 1인 1표제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서 10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금권 정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거제도가 이 중세 시기에도 존립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거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어떤 이 시장을 뽑던 대통령을 뽑던 이 선거를 한 경험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 노하우가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은요, 이 신분과 직업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유민으로 도시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장원 영주의 지배를 받던 농노도 도시로 도주하여 3년 동안만 영주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시민, 즉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뭘까요?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동안만 잡히지 않으면 이제 자유민이 되는데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추노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망 노비를 잡아라. 잡는 직업이 이 추노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장원 영주들도 도망 농노들을 잡기 위해서 추노와 같은 이 농노, 도망 농노를 잡는 이 직업군들을 이 도시로 보내서 이 도망 농노들을 잡아들이는 이 역할을 맡기기도 하죠. 요새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직업군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도시의 공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독일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동맹일까요? 리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맹을 체결한다.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조한다.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가맹도시의 시민에게 상업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가맹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예, 바로 한자동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동맹 그러면 그러면 한자 문화권인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가 의미하는 거는요, 사실상 독일 국정학 항공공사 중에 항공사인 이 루프트한자가 있습니다. 이 루프트한자의 그 한자가 바로 이 한자 동맹할 때 그 한자예요. 이 한자 동맹은요, 사실상 이 발트해에서 북해에 이르는 이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 동맹에 가입했다고 보시고요. 사실상 무역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 동맹을 결성하고 외적의 침입에 맞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EU의 모태를 이 한자 동맹에서 찾는 분들도 있죠. 자, 1번을 볼까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예,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인도를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체라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국영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초기 주식시장의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겠군요. 이 주식시장은 사실상 대부분 국영기업체들입니다. 동인도 회사뿐만이 아니고 미식민지 주식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왕립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왕이 의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산부회나 의회를 통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그런데 이 담세자인 평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혹할 경우에 한해서 이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국왕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도 회사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더라 라는 루머가 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부분 국왕 쪽에서 내놓은 소위 말하는 주식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도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국왕 측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기 전에 사실상 주식을 죄다다 거의 몇십 %씩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게 되죠. 그때 아니요, 주식 시장에 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올랐을 때 이제 본인 소유의 이 주식을 팔게 됩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폭락하게 되죠.
그럴 때 다시 국왕이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사실상 주식회사라는 것은 국왕의 이 자금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예, 맞습니다. 이 발트해와 북해 지역에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 대부분 한자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독립을 유지했고, 사실상 이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3번 정크선을 이용하여 이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이 정크선을 이용해서 아라비아와 통상한 국가는 이 중국이 되겠죠. 예, 네 번째, 고아, 몰라카 등의 이 무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신항로 개척 이후 이 포르투갈이 차지했던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이것 역시 이 포르투갈, 이거는 네덜란드군요. 네덜란드가 이 아시아와 교역하는 이 무역 거점이 바로 바타비아, 자카르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백년 전쟁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왕권이 강화되자 이 프랑스 국내의 잉글랜드 왕 영지에 대한 귀속 문제를 두고 두 왕조 간 항쟁이 격화되었다. 예, 이 프랑스 국왕이 차지한 땅보다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국내에 가지고 있던 영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서남단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가스코뉴 지방도 이 잉글랜드의 왕의 영지였고요. 그 밖에 여러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잉글랜드, 지금의 영토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프랑스 영지 안에는요, 프랑스 안에는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령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도회령, 기타 등등. 그리고 이 대학들도 사실상 영주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대학에는 법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권도 있고요. 심지어 군사권도 이 독자적으로 이 대학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세사회에서는 대학들도 사실상 하나의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대학을 벗어나서 이웃 마을에 가서 예를 들어 술 한잔 걸치고 소위 말하는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학 당국에서 이 속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 마을에서는 또 자신들이 재판권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당국으로 인도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이제 서게 되고요. 문제가 커진 경우에는 이 대학군의 이 감옥소에 갇히게 되기도 하죠. 지금 개념으로는 황당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프랑스를 침공하였다. 예, 맞습니다.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 프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방,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이 저지대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저지대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실상 이 프랑드르 지방은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모직물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가장 노른자 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를 침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간의 전쟁을 백년전쟁이라고 하죠. 예, 위에는 전부 원인인데 이거는 개념이어서 뭐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 백년전쟁 초기 전세에서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영국군의 주력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보병대였다. 그들은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긴 창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그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군은 중장비 기사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기사들은 긴 창에 대항하기 위해 60kg 내지 8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은 탓에 혼자서는 말에 올라탈 수도 없었다. 예, 영국군의 주력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보병대는 맞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긴 창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긴 활을 이용했습니다. 사실상 긴 활을 통해서 이 기사들, 이 중장비 기사들을 이 갑옷을 관통하는 할 정도의 이 활을 이용해서 적을 괴멸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기사들은 긴 활에 대항하기 위해 이 60kg 내지 80kg이나 되는 이 갑옷을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활이 이 갑옷을 뚫었던 것이죠. 백년전쟁 중 휴전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백년전쟁이 치열하던 1348년 유럽은 이것의 유행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영국과 프랑스에 특히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 이 프랑스에서는 1358년에 농민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농민 반란을 자크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이 전염병이 무엇이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네요. 전쟁에, 전염병에 그야말로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 많은 곳에서는 2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는 유가 아니죠. 뭐 그야말로 한 집 걸러 한 집이 이 초상집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유행의 폭과 깊이가 깊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흑사병과 관련해서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 백년전쟁의 전세가 영국의 압승에서 프랑스의 반격으로 바뀐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상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예, 뭐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이 잔다르크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대포 장인이 아닐까라는 것이 요 근래 연구자들의 이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잔다르크는 무엇보다도 사실상 지금은 성인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이 초반부에는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이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이 오를레앙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포가 활용이 되면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프랑스가 반격을 이루게 되는 큰 계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백년전쟁 중 일어난 농민반란인 와트 타일러의 난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앞서서 이 자크리의 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이,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국 교회의 주교 및 수도원정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에 이르는 면적이었다. 그들은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수익 감소로 허덕이게 되었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가혹한 세금을 매겼다. 예, 맞습니다. 이 영국 교회의 주교와 수도원장뿐만이 아니고 이 영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사실상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뭐 사실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 농민의 이 이동을 금지하고 가혹한 세금을 매겼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와트 타일러의 난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국가도 이 1379년에 새로운 세를 만들었다. 종래 면제 대상이었던 가난한 농민과 시민들로부터 부자와 같은 액수의 인두세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 백년전쟁 중에 사실상 많은 정비가 필요한 국왕은 이 면세 대상이었던 이 가난한 농민과 시민들, 이 빈자들에게 이 부자 같은 액수의 인두세를 징수하기로 이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제 의회입니다. 당연히 이 성직자 그룹 그리고 이 귀족 그룹은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금 인상과에 대해서는 이 국왕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2대1로 이 국왕의 인두세안이 통과되면서 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와트 탈러의 난은 인두스의 가세와 농노제에 반대하여 그 폐지를 요구하였다. 예, 맞습니다. 넷째, 반란을 이끈 사람으로는 와트 타일러와 존 볼이었다. 예, 맞습니다. 자, 와트 타일러는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동시에 인두스의 농노제, 부역, 시장세의 폐지와 반란 참가자의 죄를 묻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평등과 투표권을 요구했다.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 국왕에 대한 충성 맹세한 거 맞고요. 그와 함께 인두세, 농노제, 부역, 시장세 폐지를 이 국왕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란 참가자의 이 죄를 묻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민의 평등과 투표권을 요구하지는 못했죠. 예, 이 모든 시민의 평등과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19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 시민혁명이 나타나면서 나오게 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민 반란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이 와트 탈러의 난을 계기로 영국의 농노는 점차 해방되어 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농노는 가벼운 해방금만 내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죠. 그 결과 장원제는 붕괴되고요. 영주들은 약체화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국왕의 권력은 강화되어 영국은 무슨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죠. 예, 다른 가로보다도 이 가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이 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절대왕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백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소위 말하는 절대 왕정의 길을 향해 그리고 이 중앙집권 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요, 이 백년 전쟁 중 요번 문제는요, 이 다음은 백년전쟁 중 프랑스 내에서 벌어진 당파 싸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로에 적절한 지명과 인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더욱이 이 프랑스 내에서는 당파 싸움이 치열하였다. 녹색 두건을 쓴 부르고뉴파는 영국과 손잡고 있었으며 이 프랑스 왕을 지지하는 붉은 스카프를 맨 이 아르마냐크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예, 영국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적군과 이 손을 잡은 이 세력도 있고 이 프랑스 국왕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뭉쳐도 어려운 판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죠. 그 때문에 프랑스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 마지막 요새인 모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예, 오를레앙이라는 곳입니다. 가로는 이와 같은 때에 등장한 것이다. 예, 잔다르크는 바로 이 무렵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요, 이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이 대포 장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고요. 이 사실상 대포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중 흑사병이 중세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며 봉건사회 붕괴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요. 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소위 말하는 전염병 때문에 이 경제 자체가 이 시장이 붕괴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이 봉건사회 붕괴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둘째, 농촌이나 소읍 중에는 이 병으로 죽거나 병마를 피하여 이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 폐촌으로 변한 곳이 적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흑사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농촌이나 소읍 혹은 이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폐촌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부 영주는 격심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노를 해방시키고 부역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농민들의 반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런데요, 뭐 요거는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주는요, 이 사실상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농노를 해방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 부족한 이 농노세를 이 사실상 폐지하고 농노들이 자유롭게 이 경작을 하고 이 세금을 대신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바뀌었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농노를 해방시키지는 않고 이 부역을 강화해서 이 부족한 세금을 더 가혹하게 수탈하는 그렇게 돼서 앞서 자크리의 난이나 와트 타일러의 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 농촌에서는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과 경작되지 않은 많은 토지, 그리고 농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 농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 격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실상 경작되지 않은 버려진 농경지들이 많았고요. 이 농업 노동자들이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흑사병이 퍼지게 되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한 30년 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농노의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공업자 길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정해진 가격 이상도 그리고 그 이하도 받지 않는다. 길드에서 이 정한 가격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는 물건을 만들 수 없다.
예. 뭐 심지어는 이 노동시간뿐만이 아니고 이 제품, 이 원료를 무엇을 사용하고 또 제조 공정은 어떠해야 하며 하루에 몇 켤레를 뭐 구두라고 합시다. 몇 켤레를 만드는지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이 길드에서 통제했습니다. 자유경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사실은 이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직인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서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생산 공정은 이 정해져 있었죠. 길드에서 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 기술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길드 조합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가능했던 것이죠. 길거리에서도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도록 작업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회원이 아프면 문병하고 죽으면 조합이 장례 비용을 부담한다. 회원이 법정에 서게 되면 이 조합이 그를 변호하고 이 감옥에 가면 방문하여 위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현대의 이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이 자유경쟁을 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이 물건을 만드는 방식부터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노동시간과 임금까지도 모두 이 동일한 이 임금과 생산 공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신기술을 한번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여보려고 시도를 하려 해도 사실상 그것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결되었죠. 다음은 이 장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독립된 일터와 가게를 지닌 장인은 한두 사람의 직인과 한두 명 정도의 도제를 거느렸습니다. 직인이나 도제의 수도 조합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릴 수 없었죠. 가로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수련공으로서 장인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예, 이 도제라고 하죠. 도제는 이 나이 어린 일종의 수련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지만 일을 배운 지 대체로 7년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하는 직인이 되어 장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본격적인 기술 연마를 하게 되죠. 직인은 말하자면 기능공으로서 이 독립할 단계에 이르면 그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작품을 조합에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독립된 장인이 됩니다. 이때 심사에 인정을 받은 작품을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백년 전쟁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중세 도시와 길드 그리고 이 현대 도시 및 조합의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